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난 요즘 왜 뭘 해도 이렇게 안 될까? 무언가 도전했을 때 몇 번 실패를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결국 들게 되잖아요. 저도 가끔씩 일이 안 풀리면 드는 생각입니다. 일이 안 되려니까 자꾸 허둥지둥하면서 뭔가 실수도 더 하게 되고요. 점점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괴감이 들게 되죠. 지금 내가 자꾸 뭐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다시 한번 또 하고 싶으시다면 주목해서 보셔야 할 최신 심리학 연구가 한편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운 당신, 그 실패를 멋지게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계속해서 평가를 위한 시험이 준비되어 있고요. 성인이 돼서도 그게 자격증 시험이든 아니면 취업을 위한 면접이든 어떤 도전을 해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계속 생기고요. 그럴 때 망쳤다 혹은 실패를 경험했다. 당연히 그건 두렵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에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현실이 돼서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는 다음 일을 할 엄두를 못 내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부정적 감정보다 이후에 비슷한 일을 했을 때 다시 또 실패를 할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 실패를 기다리는 고통 때문에 그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실패 후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 아주 작은 실수조차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실패 후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최악의 상태 중에 하나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좋은 점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 반도 안 되는 점수가 나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어쨌든 결과는 내 의지와 무관해. 나와 상관이 없이 결과는 벌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되겠죠.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결과로 가느냐? 인간은 그 과정에서 미신을 만들어내죠. 내 노력보다 혹은 내 의지보다 중요한 게 무언가에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다. 운이다.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공보다 중요한 건 내 실패 후에 느끼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다루느냐. 그게 우리의 성장에 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최근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우리의 실수, 실패에 대한 아주 의미심장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The Dating Effect, Deliberate Errors Enhance Learning. 즉, 지연의 효과, 의도적인 오류가 학습 강화를 만들어낸다는 내용의 연구입니다. 우리가 잦은 실패를 하면 어떤 실수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 일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연구는 오히려 실수가 학습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무조건 실수하게 되는 시험 상황을 설정하고요. 그 설정에 맞춰 문제가 틀린 다음에 실수한 부분을 잡게 했죠. 예를 들어 오답 노트를 만드는 식으로요. 그랬더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틀리고 수정하는 게 틀리지 않고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더 우수한 학습 효과를 보인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어떤 일에서 실패를 했다? 그렇다면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내 실패를 제대로 꼼꼼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우리는 갑자기 주변 상황이 엄청 잘 보여요. 실패 이유를 나한테서 찾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아, 내가 그때 가족들 때문에 워낙 신경 쓸 일이 많았잖아. 같은 미시적 이유부터 그때 국제유가가 폭등해서 이 일이 이렇게 안 풀린 거야. 이런 거시적인 이유까지 우리는 실패 후에 갑자기 우리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눈이 정밀해지고 시력이 좋아집니다. 사실 실패했을 때 자기 반성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먼저 주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이유를 어리석은 모습으로 치부하시기 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변 상황을 꼼꼼히 적는 겁니다. 나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나서 진정이 되면 그때 자기의 이야기를 적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실패 로그라고 부릅니다. 아주 단순하게 요리를 하나 배운다 할 때도 실패해서 얻는 게 그러면 많아집니다. 만약 요리를 망쳤다. 그날 요리에 간장을 몇 숟가락을 넣고 어떤 회사에서 간장을 넣었는지
고춧가루를 몇 숟가락을 넣었는지 같은 걸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다른 재료를 한번 넣었다 치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슬슬 그런 다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제서야 내가 주의가 좀 부족했네. 나에 대한 자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나에 대한 요인을 그제서야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나는 이제 완전한 실패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매뉴얼을 가지게 되죠.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실패하고 나면 그걸 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죠. 시험이든 창업이든 혹은 연애까지도요. 그렇다면 바로 이런 순서대로 상황이 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왜 그런 실패를 만들어냈는지를 순서대로 한번 꼼꼼하게 적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것만큼은 확실히 피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할 때 사실 모든 가능성은 50대 50이겠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괴로운데, 그런데 그 불확실함이 언제 끝나는지 시점과 시간도 모른다. 정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지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실패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첫 번째 심리적 팁. 나의 실패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무슨 일이 정말 실제로 잘못됐을 때 보이는 특징이 있죠. 바로 자기한테 불편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절대 안 만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어디가 약했고 어디에서 틀렸고 어디에서 잘못 생각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더 자신감 떨어지고 더 자존감 망가질까 봐 아예 만남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면 나한테 불편한 질문하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만나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분명히 망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좌절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선배들은 괜찮아. 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그래도 그 정도면 어디냐. 저에게는 다 위로지만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병일아, 오늘 네가 발표한 내용은 내가 절대로 동의는 안 되더라. 근데 너의 발표하는 스타일은 너무 괜찮더라. 이게 바로 위로와 격려의 차이입니다. 그 선배는 저에게 격려해 준 거였죠. 잘한 것과 못한 거를 구분해줘서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동력이구나 라고 따로 떼어내서 걱정을 줄여주고, 그리고 정말 못한 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더욱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만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실패의 두려움을 날려버리기 위한 두 번째 심리적 팁.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얻게 될지 종합 스코어 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것들을 모두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목표 삼은 모든 걸 성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먼저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단계 성공했을 때 뭘 얻는지 세분화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만약 실패를 하면 뭘 얻는지도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손익이 생기고 그걸 가시화할 수 있으며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종합 상황 스코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불안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뭘 해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가까워지잖아요. 시험의 실패가 두려운 학생분들에게 전하는 심리적 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을 망쳤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계속해서 망치다 보면 다음 시험은 정말 무섭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다음 시험도 망쳤다고 하고 싶지 않으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려서 망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정말 모르는 게 많아서 그걸 틀려서 망치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모르는 게 많다. 그러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그런데 나는 공부할 것 같고 뭔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틀린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혼란스러울 때가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경우. 내가 이 시험은 이 정도는 되니까 한 80점 정도 맞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정작 점수는 60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나마 이건 낫습니다. 7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점 나와요.
내 자신이 저주스럽습니다. 난 꽤 많이 알아 했지만 사실은 아직 잘 몰랐던 거죠. 자, 이런 실수나 이런 결과는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머릿속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거의 안 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기 능력을 오판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이걸 메타인지적 착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익힌 걸 완벽하게 정말 마스터했다 생각과 결과가 일치하려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 설명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정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에 확실히 박히는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건 몰랐던 거네 라고 하면서 발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막 모르는 거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건 그 친구를 점점 더 강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친구는 나한테 설명하면서 그때 완벽하게 익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잘 모르는 걸 물어보고 싶으시다면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너의 등수를 5등도 올라가게 해주마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시험을 잘 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직접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최고로 좋은 방법이죠. 저도 해봤는데 문제 푸는 것보다 10배 이상 어려운 게 문제 만드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제 대답까지도 준비해야 되니까. 대답을 알아야만 질문을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시험 문제는 더더욱 그렇죠. 스스로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고 친구랑 같이 서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뇌를 평상시보다 훨씬 더 세게 쓰고 그리고 더 넓게 쓰며 그리고 깊게 쓰는 훈련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약간만 알아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깊게 생각을 해보며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을 하게 되죠. 성공은 대부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잘하고 난 다음에 결과도 피드백이 약하죠.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들도 정말 많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왜 그렇게 거대한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업들은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가장 많이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는 이제 무언가를 더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난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상대방의 장점을 잘 캐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낼 줄 알고 그걸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도 좋게 하고 덩달아 그 그룹의 분위기도 좋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대방의 단점에 예민하고 장점이나 잘한 일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릴 때 그런 사람들이랑은 얘기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남을 칭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면서도 입 밖으로 칭찬의 말을 꺼내기 힘든 이유. 대체 뭘까 궁금하시죠? 스스로도 알기 어려운 당신의 심리. 오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확실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칭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시기 때문이겠죠. 어떤 분들은 그 칭찬 자체가 별로 좋은 영향력을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의 칭찬이 오히려 내가 아첨한다거나 내가 지금 사탕발림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까 봐 칭찬에 인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로서 내리는 무언가에 인색하다라고 표현할 때의 정의는 해도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돈에 인색하다, 투자에 인색하다, 심지어 휴식에 인색한 분들도 계세요. 휴식을 취해도 별로 좋아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연구 한 편이 발표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수원 자오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의 논문이죠. 연구진은요, 자기가 10년 정도 서로 알고 지낸 지인과 함께 실험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파트너, 즉 친구에게 지금까지 얘기해주지 않았던
그 친구, 상대방에 대한 장점, 칭찬을 3가지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가지 칭찬에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혹은 어색해하거나 민망해야 할지 이어질 상황을 예측해 보게 했죠. 그리고 칭찬을 받은 당사자, 즉 상대에게는 자기가 받은 칭찬에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꼈는지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연구진은 이 실험을 통해서 칭찬하는 쪽에서 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상, 그리고 칭찬받는 당사자의 느끼는 실제 감정,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거죠.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요? 칭찬을 하는 쪽은 자기가 한 칭찬이 받는 사람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쑥스러워하거나 민망해할 것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게다가 반대로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정말 명확하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칭찬이 주는 좋은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에 인색할 필요가 없는데도 억지로 스스로 인색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칭찬에 인색해서 고민이시라고요? 그러면 칭찬을 통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좋아질지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억지로라도 입을 떼어서 칭찬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칭찬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효과가 떨어지는 칭찬을 하니 자꾸 칭찬은 별 의미 없어 라고 하면서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칭찬은 뭘까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혹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때 그냥 잘했다고만 칭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를 가장 잘 모르는 분들 같아요. 그냥 잘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칭찬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께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오히려 표정으로 얘기해주고 말로는 이거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해드리라고 조언드리죠.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이게 최고로 좋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저 잘했다고 칭찬해버리면 그 상황은 거기서 종료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 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 참 좋은데? 이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칭찬하면 어떨까요? 그 뒤로 대화가 더 이어질 수 있죠. 아, 예. 제가 이번에는 이런 면을 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는 조금 제가 가중치를 더 줬습니다. 이런 대화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칭찬을 잘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보통 우리는요, 내가 시킨 일 혹은 내가 부탁한 일을 상대방이 잘해줬을 때만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킨 일 혹은 부탁한 일 혹은 지시한 일을 잘해왔을 때만 칭찬을 한다? 그러면요, 일을 하는 사이에서 책임감이나 자율성은 많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지시나 명령이 없었을 때, 좋은 일을 했을 때 이때 칭찬하는 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듣는 거잖아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가지게 되냐고요? 바로 자율성을 가지게 됩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성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꽤 많은 직장인들께서 주위에 있는 분들께 가지는 아쉬움 중에 하나가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죠. 실제로 이런 칭찬의 큰 효과를 저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서 분명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보호사나 교정 감독관들께서 적정한 선에서 칭찬을 하고 멈추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제가 곁에서 보기엔 칭찬에 조금 박하신 것 같아서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킨 일 잘해왔을 때 너무 열심히 칭찬하면 오히려 자기들끼리 뒤에서 저를 비웃습니다. 저 양반 시킨 일 잘해오니까 좋단다. 이렇게요. 그런데요, 제가 그 감독관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옆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께서 식자재 상자를 들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바로 저희 부근에 있는 청소년 한 명이 그 할머니를 부축해드리고 식자재 나르는 걸 도와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츤데레처럼 아니 이런 걸 뭐하러 굳이 직접 나르세요 라고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본 그 감독관께서는 그 청소년 옆으로 슬쩍 가시더군요. 지나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보기보다는 괜찮은 데가 있는 친구구만. 정말 지나가듯이요. 그 청소년의 의도치 않은 하지만 선행을 칭찬해 준 겁니다. 나중에 후일담을 들었는데 시설을 나가면서 그때 그 감독관께서 하셨던 그 스치듯 받았던 칭찬을 자기 기억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가 어떤 결과를 바라고 행동했을 때 받는 피드백보다 그런 결과에 크게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별뜻 없이 베푼 친절에 상대방이 매우 고마워하면 자기가 스스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상대방께 계속해서 더 좋은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칭찬은 아주 좋은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식으로 칭찬하는 게 좋은 건지는 분명 알게 됐는데 그걸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 타이밍에 맞는 칭찬을 잘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걸 먼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야구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리를 잘하고 싶으시면요? 답은 간단하죠. 많이 해봐야 됩니다. 속으로만 아무리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많이 해봐야죠.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 이런 칭찬을 했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식의 칭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칭찬에 인색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고민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미 남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분들입니다. 그럼 그걸 입 밖에 꺼내 보십시오.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처음 칭찬을 할 때 서로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안 했던 칭찬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했을 때 오히려 내가 민망하고 상대방도 쑥스러워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걸 10번 혹은 20번 했을 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받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도 긍정적인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는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가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요즘 걱정 있으시죠? 이렇게 말했을 때 없는데요? 이렇게 걱정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심할 경우에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걱정에 대한 아주 오래된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22%는 사소한 일이다.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우리가 할 만한 걱정은 4%밖에 되지 않는다. 심리학을 심도 깊게 다루는 미국의 작가 어닌 젤린스키가 우리가 하는 걱정에 대해 내렸던 정의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걱정 중 지금 당장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급박한 건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잠 못 이루게 하는 무수한 걱정들, 그 걱정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현명하게 나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무수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걱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일의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의 순서를 모를 때 걱정을 합니다. 그것도 많이요. 그렇다면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걱정이 아닌 고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다는 영어로 wonder 혹은 concern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Don't wonder, don't concern. 이런 말은 별로 안 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on't worry. 익숙하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과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은 많이 해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이 드물지만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은 영어로도 익숙하고 사실은 다른 많은 언어에 존재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의 순서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문제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직장 상사라는 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무엇인지 나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 상사는 나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나의 공을 절대 가로채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정의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내 직장 상사가 나의 정의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직장 상사와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이런 관계를 걱정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고요?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할 필요나 걱정할 필요도 줄어들잖아요. 또 그 상사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나의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이 되니까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일도 상대적으로 더 적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좀 더 단호하게 나가거나 혹은 제대로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잘 지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업무상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와 절대로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술 먹으면 많이 웃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에게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업무상으로만 잘 지낸다라고 하는 건 결코 당신과 술은 마시지 않는다, 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나의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고정관념이나 무슨 원칙을 고집한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를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주관을 만들어 가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정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고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대책 없는 스트레스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행동의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걱정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걱정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걱정은 바로 그 걱정이 제일 내 머릿속에서 잘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하기 쉬운 일이니까 머릿속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걱정하기 쉬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주로 상상이 잘 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더 상상이 잘 될까요? 의외로 내가 많이 본 일입니다. 내가 최근에 직장을 잡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나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다. 혹은 웹툰을 많이 봤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내가 상상하기 쉬운 일이겠죠. 만약에 지구 멸망 영화를 3편 이상 보면요, 그 다음 날부터 지구 멸망 시나리오는 굉장히 잘 상상됩니다. 즉, 내가 걱정하기 쉬운 일이라는 건 내가 최근에 많이 상상할 수 있는 재료를 많이 준 것들에 좌우될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원에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뭘까요? 3월 초에 입학해서 저와 면담을 하고 나면 거의 모든 대학원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수님, 제가 2년 혹은 2년 반 후에 학위를 마치고 졸업을 했을 때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네가 당장 가장 많이 걱정해야 되는 건 다음 주에 있을 발표야. 먼 미래에 대해 걱정이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멍하니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대부분 허송세월한다 라고 표현이 되죠. 이렇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관찰 없이 먼 미래만을 무작정 걱정하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정작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 결국 흐릅니다. 그러니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만큼 걱정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걱정이 계속 꼬리를 물고 또 다른 2차적인 걱정을 낳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도 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써야 한다? 그러면 완성보다는 당장 눈앞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컴퓨터를 켜고 문서 이름 혹은 폴더 이름이라도 만들어서 일단 저장하려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걱정이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스톱, 즉 멈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라도 작은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 욕심을 버린 사람과 무슨 욕심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걱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타인들과 잘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쉬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걱정의 반대말이 만족이나 흡족 혹은 기쁨,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 걱정의 반대말은 무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욕망도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무망이 최악으로 치닫게 될 때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그러니 걱정이 있다는 건 무조건 나쁜 상황인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들은 평생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애초부터 없죠. 따라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넌 잘못됐어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장점 중 하나가 높은 기대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대치가 낮은 사람 혹은 거의 없는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겁니다. 기대치가 높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좋은 세상, 좋은 집, 좋은 삶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더 쉽게 말하자면 기대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적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식당의 위생을 걱정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그 사람과 같이 가게 되면 지저분한 곳에는 절대 안 가게 되겠죠. 그리고 걱정이 적절하게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준도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업무를 맡았을 때에도 기본 이상은 최소한 한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여전히 걱정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이 걱정을 줄여드릴 수 있는 해소법,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걱정 말고 그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도 예전에 학위 공부를 마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잡지 못할까 늘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좀 도가 지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른바 페이스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었죠. 그러던 과정에서 저는 심리학을 배워서 저처럼 대학에 혹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커리어를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선배를 보며 저는 눈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갈 길은 많구나. 그러니 나는 더 많은 기량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만남이 됐던 경우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모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참으로 지혜롭게 걱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변에 걱정이 많은 지인이 있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걱정을 고민으로 제대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이 질문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작은 무언가를 하나 골라서 이것부터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출발점을 하나 제시하는 겁니다. 더 좋다면 저 사람은 이것부터 해서 성공했대. 그 친구는 이것부터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대. 라고 하면서 분명한 사례까지 같이 얘기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겁니다. 출발점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걱정하는 거니까요.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것이 또 걱정이라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언가를 시작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다음 일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을 왜 하는지, 그 걱정하는 일에 대한 또 정의를 만들고 무엇이라도 시작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걱정이 아주 의미 있는 고민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스스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